깊고 푸른 어둠이 지배하는 바다의 밑바닥은 인류에게 여전히 우주만큼이나 닿기 힘든 미지의 영역입니다. 빛조차 닿지 않는 이 서늘하고도 신비로운 심연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빠져들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깊고 은밀한 진실을 향해 항해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조용히 숨을 죽이고 끝을 알 수 없는 동해의 검은 바다로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동해 울릉분지 해역, 수심 2,500m의 칠흑 같은 바다 위를 떠도는 해양조사선 해누리호의 선내는 고요했다. 새벽 3시 15분, 당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원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 오직 선박의 심장 부인 엔진실의 희미한 진동만이 선체를 타고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두꺼운 방탄유리를 때리는 소리와 거친 파도가 선체를 때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기분 나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제3년 구실에 홀로 앉아있는 최 박사에게 그 소리들은 이미 수십 년간 들어온 자장가와도 같았다. 올해로 65, 평생을 바다의 소리를 듣는 데 바쳐온 베테랑 해양음향학자 최기태 박사는 이제 한 달 뒤면 정든 연구복을 벗고 은퇴를 맞이할 예정이었다. 그의 눈가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고 듬성듬성한 백발은 그가 바다와 씨름하며 보내온 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믹스커피 2잔과 붉은 페네오 가득 필기가 된 해수 온도 분포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최 박사는 눈을 비비며 정면에 설치된 6개의 대형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 위로는 바다 밑바닥에 투하된 초고감도 수중 청음기 배열이 수집해 올린 수만 가지의 소리들이 스펙트로그램 형태의 복잡한 색상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대왕고래의 구슬픈 울음소리,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이동하는 대형 상선의 프로펠러 소음, 해저 지각판이 미세하게 뒤틀리며 내뱉는 둔탁한 신음까지. 일반인의 귀에는 그저 의미 없는 백색 소음의 덩어리로 들릴 테지만 최 박사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각자의 악보를 가진 거대한 교향곡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화면에 나타나는 미세한 주파수의 변화만으로도 그것이 생물인지 기계인지 혹은 자연현상인지 단번에 짚어낼 수 있는 직관을 지니고 있었다. 오늘도 여전히 수다스럽군, 바다는. 최 박사는 건조한 입술을 죽이며 헤드폰을 고쳤었다. 은퇴 전 마지막 프로젝트인 이번 동해 심해저 단층대 소음지도 작성 임무는 지루하리만치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오디오 필터링 다이얼을 돌려 50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을 차단했다. 인간의 가청 영역을 벗어난 초저주파 대역의 심해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였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자잘한 잡음들이 일순간 씻겨 내려가며 깊고 묵직한 바다 본연의 울림만이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규칙적으로 흘러가던 모니터의 스펙트로그램 화면 하단, 즉 12Hz 대역에서 기묘한 시각적 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통 이 정도의 초저주파는 거대한 고래의 대화이거나 멀리서 발생하는 해저 지진일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최 박사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것은 그 신호가 가진 붉은색 파형의 기하학적인 형태였다. 저주파 증폭기를 거쳐 출력된 소리는 귀로 들린다기보다는 두개골과 흉부를 직접 진동시키는 기분 나쁜 떨림에 가까웠다. 최 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자를 화면 쪽으로 바짝 당겨 앉았다. 뭐지 이건? 잠수함인가? 아니, 프로펠러를 공동현상 소음이 아니야.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파수 대역을 더욱 세밀하게 쪼개어 분석하기 시작했다. 신호는 정확히 12.4Hz에서 시작해 3초간 머물렀다가 0.5초의 간격을 두고 12.8Hz로 상승했다. 그리고 다시 3초 뒤
원래의 주파수로 돌아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폐가 일정한 간격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듯한, 혹은 누군가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일정한 박자로 북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자연계에서 이렇게 기계적인, 아니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된 주파수 변화를 만들어내는 생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인간이 만든 기계음이라고 보기에는 음원의 파장 자체가 너무도 거대하고 유기적이었다. 군사기밀로 분류된 최신형 스텔스 잠수함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지만 수심 2,500m의 해저면에서 이런 종류의 진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동력원은 그가 아는 한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최 박사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30년 넘게 심해의 소리를 들어왔지만 이런 이질적이고 불길한 신호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음원의 발신기 위치를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가동했다. 모니터의 화면이 빠르게 숫자를 계산하며 좌표를 좁혀가기 시작했다. 음원은 해누리호가 떠있는 위치에서 수직으로 정확히 2,500m 아래, 즉 빛 한 점 없는 심해저 평원 한가운데였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해저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각의 수십 미터 아래쪽, 단층의 틈새 깊은 곳에서부터 뚫고 올라오는 진동이었다. 해저 지각 아래에서 발생하는 규칙적인 신호라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결과치에 최 박사는 시스템의 오류를 의심하며 케이블의 연결 상태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장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 사이 신호는 조금씩 그 진폭을 넓히며 공간을 장악해가고 있었다. 이제는 미세한 금속성 타격음 같은 하모믹스마저 섞여 들리기 시작했다. 최 박사는 최고급 스튜디오용 헤드폰을 두 귀에 밀착시키고 소리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눈을 감자 어둡고 거대한 동해의 심연이 머릿속에 펼쳐졌다. 수천 톤의 수압이 짓누르는 절대적인 흑암의 공간. 그곳에서 무언가가 이쪽을 향해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소리는 점점 더 교묘하게 변주되었다. 처음에 단순했던 리듬 위에 미세한 잡음들이 덧입혀졌는데 증폭기의 볼륨을 최대로 올린 최 박사는 그 잡음의 정체를 깨닫고 숨을 헉 들이켰다. 그것은 마치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속에서 질식하기 직전 허파에 남은 마지막 공기를 쥐어짜내어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인간의 언어는 아니었으나 분명한 의도를 가진 채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속삭임. 점액질처럼 끈적한 공포가 연구실 내부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왔다. 최 박사는 가슴의 두근거림이 저주파 신호의 리듬과 서서히 동기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장이 12.4Hz의 기괴한 파동에 맞춰 엇박자로 뛰기 시작하자 극심한 메스꺼움과 현기증이 몰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신경계를 직접 타격하고 교란하는 일종의 물리적인 폭력이었다. 당장 녹음을. 최 박사는 메스꺼움을 참아내며 콘솔 패널의 마스터 녹음 버튼으로 손을 뻗었다. 이 미지의 신호를 온전한 데이터로 담아내야 한다는 학자로서의 본능이 공포를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었다. 그가 녹음 버튼을 누르는 찰나였다. 갑자기 헤드폰을 찢을 듯한 거대한 파열음이 터져나오며 모니터의 스펙트로그램 화면이 새빨간 빛으로 물들었다. 깜짝 놀란 최 박사가 헤드폰을 거칠게 집어던지고 뒤로 물러섰다. 해누리호 선체의 조명이 파지직거리며 위험하게 깜빡였고 묵직하게 돌아가던 서버 컴퓨터의 냉각팬 소리가 일순간 비명을 지르듯 요동쳤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멈췄다. 연구실 안에는 오직 최 박사의 거친 숨소리와 바깥의 파도 소리만이 남았다. 수중 청음기가 보내오던 그 기괴한 저주파 신호는 마치 누군가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린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모니터에는 평범한 바다의 백색 소음만이 푸른색 파형으로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방금 도대체 무슨 일이?
최 박사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조심스럽게 헤드폰을 다시 주워들었다. 아직도 고막 안쪽에서 심연의 속삭임이 환청처럼 맴도는 듯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데이터가 기록된 하드디스크의 폴더를 열었다. 다행히 신호는 끊기기 직전까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며 데이터의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를 역상으로 변환해 보았을 때 그의 핏기는 완전히 가시고 말았다. 주파수와 진폭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화면 위에 뚜렷하게 그려진 파형의 패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음파의 굴절이 아니었다. 역상으로 변환된 저주파의 파형은 방금 전 자신들이 쏘아보냈던 해노리오의 음향 탐지기 신호를 정확히 역으로 복사한 형태였다. 즉, 해저 2500m 아래의 그 무언가가 위에서 내려온 인간의 탐지 신호를 인지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모방하여 다시 위로 쏘아 올린 것이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대답이었다. 심연의 틈새에 도사리고 있던 미지의 존재가 지금 막 인간의 존재를 눈치채고 던진 첫 번째 인사이자 섬뜩한 초대장이었다. 최 박사는 칠흑 같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30년 평생 처음으로 바다가 견딜 수 없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정부 종합청사의 지하 벙커에 마련된 제1회의실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는 최 박사가 평생을 바쳐 수집하고 분석해온 데이터들이 복잡한 파형을 그리며 명멸하고 있었다.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회의실에 앉은 고위 관료들과 과학자문위원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창백하게 비쳤다. 최 박사는 붉게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떨리는 손으로 레이저 포인터를 쥔 채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며칠 밤을 새운 탓에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한 만큼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베고 있었다. 이 신호는 단순한 지각 변동이나 해저 화산의 활동이 아닙니다. 파형의 주기를 보십시오. 이건 마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진원지는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각 아래의 미지의 공간입니다. 이 신호가 발산하는 에너지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수일 내에 전 지구적인 재앙을 초래할 파동으로 변이할 것입니다. 당장 연안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국제적인 비상대응 태세를 갖춰야만 합니다. 최 박사의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국가안보실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헛기침을 했다. 그의 곁에 앉은 젊은 해양연구소 소장은 대놓고 한숨을 쉬며 볼펜을 돌리고 있었다. 아무도 최 박사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보실장이 마이크를 끌어당기며 나지막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 박사님, 박사님이 과거 대한민국 해양지질학계에 세우신 지대한 공로는 여기 있는 모두가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사님이 제시하신 데이터는 지나치게 비약적입니다. 단지 해저에서 포착된 정체불명의 저주파 소음 하나만으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킬 대피령을 내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언론이 통제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는 섣불린 발표는 오히려 전례 없는 대중의 패닉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단순한 소음입니까? 파동의 간섭 무늬를 보란 말입니다. 이건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인위적, 아니 지성적인 개입의 흔적입니다. 박사님, 진정하시죠. 이번에는 해양연구소 소장이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동정과 함께 노골적인 조소가 섞여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박사님께서 독자적인 연구에 몰두하시며 학계와 교류를 끊으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혼자만의 연구에 너무 깊이 매몰드신 나머지 사소한 이상현상을 과대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예산위원회에서도 이미 박사님의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학자의 망상. 그들은 정확히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과 태도는 명백히 최 박사를 노망난 늙은이 취급하고 있었다.
일평생 바다의 숨결을 연구해온 학자의 직관과 피땀 어린 데이터는 정치적인 계산과 알량한 관료주의의 벽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최 박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스크린을 껐다.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그의 등 뒤로 한때는 천재셨는데 저렇게 감각을 잃으시다니 안타깝군 하는 누군가의 속삭임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연구실로 돌아온 최 박사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니터에서는 여전히 심해의 마이크로폰이 포착한 그 불길한 저주파 신호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둥, 둥. 마치 심연의 밑바닥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 기지개를 켜며 숨을 내쉬는 듯한 소리였다. 최 박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들은 모른다. 저 신호가 의미하는 바를, 저 깊은 곳에서 다가오고 있는 파멸의 발소리를 그들은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 묵살된 경고의 대가는 오롯이 인류 전체가 치러야 할 터였다. 그리고 당국이 노학자의 경고를 비웃으며 서류철 속에 처박아 둔 지 불과 사흘 만에 심연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보고는 남미 칠레의 발파라이소 해안에서 들려왔다. 새벽녘 해변에 산책하던 주민들은 모래사장을 뒤덮은 은빛 띠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길이만 10m가 넘는 거대한 산갈치들의 사체였다. 평소라면 수백 수천 미터 심해에 살며 평생 인간의 눈에 띄지 않을 전설 속의 어종이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얕은 바다로 도망쳐 나오다 떼죽음을 당한 채 밀려온 것이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해안선을 따라 수백 마리의 산갈치가 기괴하게 뒤틀린 채 널브러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서곡에 불과했다. 발파라이소의 소식이 채 전세기로 타전되기도 전에 태평양을 건너 일본의 홋카이도 해안과 호주의 퀸즐랜드 해변에서도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산갈치뿐만이 아니었다. 초롱아귀, 풍선장어, 귀신고기 등 이름조차 생소한 심해어들이 해변을 가득 메웠다. 기압차를 견디지 못하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내장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내린 참혹한 형상이었다. 이틀이 더 지나자 현상은 대서양과 인도양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해안선으로 건져나갔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롱비치 해안은 밤이 되자 섬뜩한 푸른빛으로 물들었다. 심해의 자체 발광생물들이 죽은 채 수면 위로 떠올라 해류를 타고 밀려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동해안의 항구 도시들 역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평소라면 맑고 푸르러야 할 바닷물이 심해의 진흙과 썩어가는 사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체액이 뒤섞여 시커멓게 변해버렸다. 전 세계의 해변은 말 그대로 지옥도였다. 평생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수압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심해의 거주자들이 무엇에 그토록 공포를 느꼈기에 스스로 얕은 바다로 솟구쳐 올라와 죽음을 맞이한 것인가. 해변에는 부패해가는 심해어들의 역겨운 악취가 진동했다. 하늘을 맴도는 갈매기들조차 이 기괴하고 낯선 고깃덩어리들을 파먹기를 거부한 채 신경질적인 울음소리만 내지르며 도망쳤다. 언론은 연일 특보를 쏟아냈다. 해양학자들은 해저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느니 급격한 수온 변화로 인한 해류의 이상 현상이라느니 하며 그럴듯한 가설들을 내놓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전 지구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생태계의 붕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대중은 처음에는 기이한 광경에 호기심을 보였으나 해안가로 밀려오는 사체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자 점차 원초적인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바다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지구의 가장 깊은 곳이 무언가를 토해내고 있었다. 최 박사는 어두컴컴한 연구실에 홀로 앉아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뉴스 속보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핏발이 선 그의 두 눈에 비친 모니터 화면에는 세계 지도 위에 심해어들의 집단 폐사 지역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최 박사는 그 붉은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 보았다.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동심원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동심원의 정중앙에는 그가 며칠 전 회의실에서 필사적으로 지목했던 바로 그 지점.
정체불명의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마리아나 해구 인근의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지각 변동이나 환경 오염 따위가 아니었다. 심해의 생물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들의 요람이자 영원한 안식처였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결코 깨어나서는 안 될 무언가가 눈을 떴다는 사실을, 압력을 견디지 못해 내장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무트로 도망쳐야 할 만큼 그 밑바닥에서는 끔찍하고 거대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연구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신호음이 이제는 뚜렷한 리듬을 넘어 마치 유리창을 미세하게 진동시킬 정도로 강해져 있었다. 당국자들의 오만함이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동안 심연의 전조는 이미 해안선을 넘어 인류의 문명 텅빛까지 다가와 있었다. 최 박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코끝으로 창문 틈을 타고 스며든 비릿하고 썩은 바다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해안선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뜯어먹고 남긴 잔해처럼 거칠고 불규칙하게 구불거렸다. 내비게이션의 GPS 신호조차 이따금 끊어지는 외딴 국도를 따라 3시간 넘게 차를 몰고 나서야 지도상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작은 어촌 마을이 잿빛 해무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짠내와 함께 썩어가는 다시마 냄새, 그리고 오래된 노개 냄새가 끈적하게 차창 틈으로 스며들었다. 이 무명의 마을은 세상의 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듯했다. 포구에는 칠이 벗겨지고 바닥이 깨진 목선 몇 척만이 유령선처럼 메어진 채 파도에 흔들리며 끼익거리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낮은 집들은 대부분 버려져 잡초에 먹혀가고 있었다. 내가 이곳까지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수개월 전부터 태평양 한가운데의 심해 6,000m 아래에서 포착되기 시작한 정체불명의 저주파 신호 때문이었다. 전 세계의 해양학자들과 음양 분석가들이 기계적 결함이나 미지의 해저 지진 활동으로 치부하며 고개를 젓고 있을 때, 나는 우연히 일제강점기 시절의 낡은 해양 조서 기록에서 기이한 문구를 발견했다. 특정 해역에서 들려오는 수수께끼의 타격음으로 인해 어부들이 출항을 거부함. 그 기록의 발원지를 역추적하고 수소문한 끝에 나는 문명의 이기가 닿지 않은 채 서서히 죽어가는 이 잊혀진 바닷마을에 당도하게 된 것이다.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소금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을 등지고 그물코를 깁고 있는 한 노인이 보였다. 그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아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노인의 얼굴은 거센 파도와 햇빛에 깎여나간 해안 찬적 그 자체였다. 깊게 파인 주름 속에는 오랜 세월 바다와 싸우며 쌓아온 두려움과 경외가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다. 외부인의 등장에도 노인은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투박하고 거북이 등껍질 같은 손으로 묵묵히 나일론 줄을 엮고만 있었다. 나는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에 대해 묻기 위해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퉁명스러운 침묵만이 돌아왔으나 내가 가져온 독한 막걸리 한 병과 함께 옛날 기록에 적힌 타격음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노인의 손놀림이 일순간 멈췄다. 탁한 회백색으로 변해가는 노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공포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노인은 쩍쩍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마치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금기를 깨는 사람처럼 무겁고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이 마을에서 수백 년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만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바다 밑바닥을 떠도는 해귀에 관한 기이하고도 끔찍한 야담이었다. 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이 마을 앞바다의 까마득한 심연에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거대한 쇠문이 하나 가라앉아 있다고 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바다 밑바닥에 박아 넣은 빗장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어부들 사이에서는 그 쇠문 아래에 세상의 것이 아닌 끔찍한 재앙이 봉인되어 있다는 전설만이 굳게 믿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바다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뭉쳐 만들어진 형체 없는 괴물인 해귀가 그 심연으로 가라앉아 쇠문 앞을 지키고 서 있다고 했다. 해귀는 사람의 영혼이 아니여 바다가 삼킨 저주와 원망이 뭉쳐서 만들어진 고기 덩어리 같은 거제. 빛 한 점 없는 그 시커먼 물 밑에서 해귀는 둥둥 떠다니며 끊임없이 쇠문을 두드린다네. 노인의 목소리가 바람 소리와 섞여 을신연스럽게 흩어졌다. 왜 문을 두드리는 겁니까? 내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묻자 노인은 허공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안에 갇힌 것을 꺼내주려는 것이지. 아니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고 문을 두드리는 것에 맞춰 밖에서 함께 두드려주는 것일지도 모르고. 우리 선조들은 밤바다에 나갔다가 배 밑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 잡던 고기도 다 버리고 미친 듯이 노를 저어 도망쳐왔어. 그 소리가 바다 위로 선명하게 들리는 날에는 여지없이 미친 풍랑이 일거나 배가 통째로 물귀신에게 끌려 들어갔으니까. 나는 한낱 미신에 불과한 옛날 이야기라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노인이 묘사하는 해저의 타격음은 내가 연구실에서 분석하던 현상과 너무나도 흡사하여 소름이 돋았다. 나는 품속에서 수첩을 꺼내들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어르신, 혹시 그 해귀가 쇠문을 두드린다는 소리가 어떤 식이었는지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두드리는 소리였나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마구잡이가 아니여. 그놈은 아주 섬뜩할 정도로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문을 두드렸어. 옛날 어른들은 그 소리를 저승을 부르는 장단이라고 불렀지. 노인은 옆에 놓인 빈 막걸리 사발을 끌어당기더니 앙상한 손가락 관절로 사발의 바닥을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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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노인의 손가락이 사발을 때릴 때마다 나는 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박자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한 번의 무거운 타격, 그리고 정확히 1초 뒤에 이어지는 2번의 연속된 타격. 그 후 숨이 막힐 듯한 4초간의 완전한 침묵.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한 번의 타격.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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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노인은 눈을 감은 채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 기괴한 박자를 계속해서 반복했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탈색되어 갔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내 노트북 안 최고 등급의 암호화 폴더 속에 저장되어 있는 심해 청음망의 소나 데이터.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 근처 수심 6,000m의 절대적인 암흑 속에서 최근 들어 매일 새벽 3시마다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그 미지의 저주파 신호 패턴. 수백만 달러짜리 슈퍼컴퓨터로 분석해낸 그 기하학적이고 인공적인 파형의 주기가 지금 내 눈앞에서 냄새나는 어촌 마을의 늙은 어부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었다. 한 번, 2번, 쉬고, 한 번. 나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노인의 박자를 따라 읊조렸다. 0.1초의 오차가 없었다. 소리의 강약, 타격 사이의 미세한 간격, 그리고 4초라는 기묘한 공백기까지.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최첨단 해양 음향 장비가 포착한 미지의 신호가 어떻게 이 문명과 단절된 잊혀진 바닷마을의 수백 년 된 전설 속 야담과 정확히 일치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 바다 밑바닥에서 똑같은 박자로 응답이 온다고 했지. 노인이 사발을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낮게 읊조렸다. 해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문 안쪽에 있는 그것도 밖을 향해 문을 두드린다는 거야.
두 소리가 하나로 겹쳐지는 날 바다의 밑바닥이 갈라지고 문이 열린다고 했어. 순간 며칠 전 연구실에서 보았던 마지막 분석 데이터가 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일주일 전부터 심해에서 들려오는 저주파 신호의 파형이 두 개로 갈라지기 시작했었다. 우리는 그것이 신호가 해저 산맥에 부딪혀 발생하는 단순한 메아리 반사파라고 결론 내렸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메아리가 아니라면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와 안에서 응답하는 소리가 교차하기 시작한 것이라면 거센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덜컹거렸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이제는 비릿한 피 냄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잿빛 해무에 휩싸인 묵직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너머의 검은 물결이 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생명을 품은 자연이 아니라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거대하고 무거운 액체 감옥의 뚜껑이었다. 전설은 은유나 과장이 아니었다. 옛사람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면에서 들려오는 진실을 기록했던 것이다. 해귀라 굴리는 미지의 존재 혹은 현상이 바다 밑바닥의 쇠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 박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심해 청음망을 찢어버릴 듯한 저주파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다. 문을 열기 위한 의식이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바다를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 마소.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 노인이 짐을 챙기며 내게 던진 마지막 말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 자네도 그 문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테니까. 노인이 사라진 텅 빈 포구에 홀로 남겨진 나는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는 위성전화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화면에는 연구소 소장의 긴급 호출 번호가 반짝이고 있었다. 아마도 심해의 신호 패턴에 또 다른 치명적인 변화가 생겼음이 분명했다. 발밑으로 밀려온 검은 파도가 갯바위를 때리며 부서졌다. 철썩, 쏴. 평범한 파도 소리조차 이제는 거대한 쇠문을 두드리는 기괴한 타격음의 전주곡처럼 내 고막을 찢고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잊혀진 바닷마을의 끝자락에 서서 서서히 다가오는 시면의 그림자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바다 밑바닥의 문이 지금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우주와 심해의 경계를 허물며 전 지구의 전파망원경과 수중 음향 탐지기에 포착되던 기괴한 파열음. 그 정체불명의 신호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칠흑 같은 새벽이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장 박동처럼 울리던 신호의 주기가 미친 듯이 짧아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몇 시간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몇 분에 한 번씩 울리던 그 금속성의 울음소리는 이제 초단위를 다투며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었다. 관측소의 모니터들은 붉은 빛을 토해내며 경고음을 울렸고 데이터를 분석하던 학자들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희망조차 잿빛으로 바스라졌다. 그것은 더 이상 경고나 관측의 대상이 아니었다. 죽음을 앞둔 생명체가 가쁘게 내쉬는 마지막 숨결이자 인류의 목을 조여오는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기 직전의 마찰음이었다. 신호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지구라는 행성 전체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소나귀에 쥐어 으스러지는 듯한 기운이 대기를 짓눌렀다. 신호가 임계점을 돌파해 마치 하나의 길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으로 이어지려는 찰나, 지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부터 응축되어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에서부터 대서양의 중앙 해령, 그리고 인도양의 심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눈이 닿지 않는 까마득한 해저의 지각판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갔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기록된 적 없는 리히터 규모의 한계치를 아득히 초과하는 초대형 해저 지진의 연발이었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단층대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단숨에 부러졌고 그 균열 사이로 지구 내부에 끓어오르는 용암과 가스가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다.
바다 밑바닥이 수백 미터씩 솟구치거나 가라앉으며 만들어낸 상상 초월의 에너지는 고스란히 바닷물로 전달되었다. 바다는 끓어올랐다. 평온했던 수면 위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었고 해수면이 기괴할 정도로 급격하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해안가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갯벌과 해저 바닥이 훤히 드러나며 펄떡이는 심해어들이 햇빛 아래 노출되는 기현상을 목격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바다로 다가갔던 자들의 눈동자에 비친 것은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으며 다가오는 죽음의 장벽이었다. 물러났던 바닷물은 수백 미터 높이의 검은 산맥이 되어 육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최초의 타격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인구 밀집 도시들을 향했다. 마천루가 즐비한 해안 도시들은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붕괴되었다. 철근 콘크리트로 무장한 현대 건축의 자부심은 자연의 압도적인 폭력 앞에 한낱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수억 톤의 바닷물이 도시를 덮치는 순간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흩날리는 소리, 거대한 교량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끊어지는 굉음, 그리고 미처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물기둥 속으로 휩쓸려간 수천만 명의 목숨이 하나의 끔찍한 파열음으로 섞여 들어갔다. 도심을 달리던 자동차들은 장난감처럼 파도 위로 떠올라 건물 외벽에 처박혔고 항구에 정박해 있던 수만 톤급의 대형 선박들은 해일의 꼭대기에서 서핑을 하듯 밀려와 도심 한가운데로 추락하며 2차 폭발을 일으켰다. 재앙은 국지적인 것이 아니었다. 태평양을 집어삼킨 쓰나미는 아시아의 동부 해안과 아메리카 대륙의 서부를 동시에 타격했고 대서양과 인도양에서 발생한 해일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의 해안선을 지도상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전력망이 파괴되고 통신 케이블이 끊어지며 지구의 절반이 순식간에 암흑과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다.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문명의 잔해와 익사한 자들의 시신만이 끝을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을 떠돌고 있었다. 내륙 깊숙한 곳까지 밀어닥친 바닷물은 산맥의 중턱까지 차올랐고 지형 자체를 영구적으로 변형시켰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절대적인 절망이었다. 산 꼭대기나 고층 건널의 옥상 혹은 운 좋게 내륙의 고지대로 대피한 사람들은 휴대용 라디오나 간신히 연결된 위성통신을 통해 전 세계가 동시에 파멸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혼란의 와중에도 살아남은 스피커들을 통해 혹은 사람들의 이명처럼 귓가를 맴도는 진동을 통해 그 기괴한 신호음이 멈추지 않고 들려오고 있었다. 아니, 신호는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때마다 박동을 더해가며 이제는 폭발하기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미친 듯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마침내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자연의 변덕이 아니었다. 지구 전체가 동시에 몸부림치며 문명을 씻어내는 이 현상, 그리고 그 현상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며 주기가 짧아지는 신호. 그것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우주적 질서가 인류에게 선고한 처형의 시간표였다. 짧아지는 신호음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남은 시간이 문자 그대로 깎여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종말의 카운트다운이었던 것이다. 이 잔혹한 진실이 사람들 사이로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자 문명을 지탱하던 이성의 껍데기는 단숨에 벗겨졌다. 더 이상 뉴스를 진행하며 이성적인 대처를 호소하던 앵커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법과 질서,
도덕과 인간성이라는 개념은 몰려오는 검은 파도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돈다발과 금괴가 거리에 휴지 조각처럼 굴러다녔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우려 하지 않았다. 백화점과 마트는 약탈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으나 그들 역시 식량을 챙기다 말고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잔해에 깔리거나 서로를 짓밟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어떤 이들은 다가오는 거대한 해일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알 수 없는 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그들은 눈을 감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자비 없는 물의 장벽은 그들의 기도를 입속으로 우겨 넣으며 그들을 심연으로 끌고 들어갔다. 또 다른 이들은 공포에 미쳐버린 채 자식을 끌어안고 스스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방독면과 총기로 무장한 채 의미 없는 생존의 발버둥을 치다 이웃에게 방아쇠를 당겼다. 가족의 손을 놓친 부모들은 피가 섞인 흙탕물 속을 헤집으며 목이 찢어지라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무자비한 대자연의 굉음 속에 먼지처럼 흩어졌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비행기에 올라타 하늘로 피신한 자들조차 화산재로 뒤덮인 잿빛 하늘 속에서 엔진에 불이 붙은 채 바다로 추락했다. 지상을 덮친 거대한 파도 뒤로는 갈라진 대지가 토해내는 유독가스와 섭씨 수백 도의 열기가 대기를 뒤덮었다. 낮과 밤의 경계는 사라졌고 태양은 짙은 화산재 구름에 가려져 핏빛으로 번들거릴 뿐이었다. 공기지미는 타오르는 살점과 썩어가는 바다의 비린내, 그리고 녹아내리는 아스팔트의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지구는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파멸의 아우성 위로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다. 뚝, 뚝, 뚝. 이제 신호음 사이의 간격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길고 날카로운 이명이 되어 남은 자들의 고막을 찢고 뇌수를 헤집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가라앉는 와중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각인되었다. 이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하는 순간,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생지옥조차 그저 전주국에 불과했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확신. 인류 최후의 날은 더 이상 성경 속의 예언이나 영화 속의 허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폐허가 된 지구의 심장부를 꿰뚫으며 차갑고 명진하게 실제하고 있었다. 혼란은 극에 달했고 절망은 바닥을 몰랐으며 다가오는 완전한 종말의 시단 앞에서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숨죽여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육중한 티타늄 해치가 둔탁한 파열음을 내며 맞물리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군용심의 잠수정 타르타로스의 비좁은 구형 조종실 내부에는 오직 생명 유지 장치가 뿜어내는 건조한 공기 소리와 계기판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맴돌기 시작했다. 탑승자들의 숨소리조차 거슬릴 만큼 완벽한 밀폐였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나선다. 전 지구적 재앙의 징후를 알리는 기이한 지진파, 그 모든 비정상적인 파동이 시작된 진원지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인류의 어떤 과학기술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 펄스의 근원을 찾지 못한다면 지상의 세계에 내일은 존재하지 않을 터였다. 잠수정을 매달고 있던 와이어가 풀리며 타르타로스는 바다의 거대한 아가리 속으로 삼켜졌다. 수심 100m, 300m, 500m. 계기판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감과 동시에 관측창 너머의 세상은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바다 표면에서 일렁이던 태양빛은 붉은색 파장부터 시작해 점차 그 힘을 잃고 바닷물 속으로 스며들듯 파스러졌다. 에메랄드 빛이었던 바다는 어느새 짙은 코발트 블루로 변했고 수심 1000m를 돌파하는 순간
남은 한 줌의 빛마저 완벽하게 집어삼켜졌다. 이제 창밖은 우주 공간보다도 더 짙은 결코 뚫어볼 수 없는 절대적인 암흑뿐이었다. 빛이 닿지 않는 점심의 수층으로의 진입이었다. 하강은 멈추지 않았다. 초당 수십 미터를 자유낙하에 가깝게 뚫고 내려가는 동안 탑승실 내부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두꺼운 방한복을 껴입었음에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느껴졌다. 좁은 선실 내벽에는 온도차로 인한 물방울이 맺혔다가 이내 차갑게 얼어붙어 갔다. 수심 3,000m, 4,000m. 심연은 마치 이방인의 침입을 거부하듯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왔다. 1제곱센티미터당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가 짓누르는 엄청난 수압이 잠수정의 외벽을 압박했다. 두께가 10cm가 넘는 초합금 티타늄 선체가 한계에 다다라 수축하면에는 기괴한 금속음. 마치 거대한 짐승이 앓는 듯한 끽끽거리는 파열음이 귓가를 때릴 때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만약 이 선체에 머리카락 굵기만한 균열이라도 생긴다면 우리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뇌가 인지하기 전에 물에 압력에 짓눌려 핏물조차 남기지 못하고 압착될 것이다. 죽음과 삶의 경계는 오직 이 차가운 금속벽 하나뿐이었다. 수심 6,000m를 넘어서자 생명체의 흔적조차 희미해졌다. 가끔 창밖으로 심해 악귀나 기괴하게 진화한 발광 해파리들이 창백한 푸른빛을 내뿜으며 유령처럼 스쳐 지나갈 뿐 바다는 죽음의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음파 탐지기의 화면을 응시하던 조종사의 턱관절이 경직되는 것이 보였다. 해구의 입구에 진입합니다. 경사각 85도,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입니다. 수심 8,000m, 초심의 수층. 타르타루스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찢겨나간 지구의 깊은 상처, 그 틈새를 향해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레이더망에 잡히는 지형은 악몽 그 자체였다. 칼날처럼 솟아오른 양쪽의 해저절벽 사이의 좁은 틈을 타고 내려가는 이 과정은 눈을 감고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았다. 이곳의 수압은 지상의 1000배에 달했다. 선실 내부의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흉통을 유발했다.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아득히 초과한 환경 속에서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본능과 진혼지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흐릿해져가는 의식을 간신히 붙잡아두고 있었다. 수심 9,500m, 9,700m, 목표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고하는 음성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계기판의 붉은 경고등이 신경질적으로 깜빡였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소나 시스템이 미친 듯이 비프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불규칙한 자연의 노이즈가 아니었다. 일정한 주기, 완벽한 수학적 배열을 가진 전자파 펄스가 해구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며 잠수정의 모든 통신 장비와 전자기기를 교란하고 있었다. 지상의 대재앙의 전조를 알렸던 바로 그 파동이었다. 진원지에 다다른 것이다. 수심 9,900m. 하강속도 감속, 바닥에 근접합니다. 외부 투광기 켜겠습니다. 조종사가 스위치를 올리자 잠수정 외부에 장착된 수만 루멘의 할로겐 라이트가 칠흑 같은 심연을 폭발적으로 찢어 발겼다. 강렬한 빗줄기가 해저 밑바닥을 비추는 순간 죽은 해양 생물들의 잔해가 눈처럼 내리는 마린 스노우 사이로 거대한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도감에 찬 숨을 내쉬려던 찰나 창밖을 내다보던 우리 모두는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수심 1만 미터의 해구 밑바닥. 그곳에 있는 것은 오랜 세월 퇴적된 진흙이나 자연적인 화산암지대가 아니었다. 빛이 닿은 곳에 드러난 것은 자연계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직각과 대칭을 이루는 인공적인 표면이었다. 잠수정이 고도를 유지하며 빛을 넓게 비추자 그 광활한 규모가 서서히 시야에 들어왔다. 숨이 턱 막히는 위압감이었다. 그것은 건축물이었다. 아니, 건축물이라는 단어조차 이 거대한 구조물을 설명하기엔 한없이 초라했다.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검은색 금속성 물질이 해저 산맥과 융합된 채 장엄하게 뻗어 있었다. 표면은 1만 미터의 엄청난 수압과 수천만 년의 부식 속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끄러웠고
이끼나 해조를 하나 달라붙지 않은 채 서늘한 광택을 머금고 있었다. 구조물의 정중앙에는 인류의 어떤 문명 양식과도 일치하지 않는 기하학적인 기둥들이 수백 미터 높이로 솟아올라 있었고, 기둥 사이사이에는 알 수 없는 문자 혹은 회로처럼 보이는 거대한 각인들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기이한 감정에 사로잡혀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수백만, 아니 수억 년 동안 지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에 숨겨져 있던 고대의 구조물. 인간이 유인원조차 되지 못했을 아득한 억겁의 시간 전부터 이곳에 도사리고 있었을 이 이질적인 존재는 그 자체로 오만했던 인류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박살내고 있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구조물이 단순히 버려진 유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저기, 저 선들을 보십시오. 누군가 갈라진 목소리로 창밖을 가리켰다. 구조물 전체에 거미줄처럼 새겨진 기하학적 각인들의 틈새로 핏빛을 닮은 붉은 광채가 마치 맥박이 뜨듯 서서히 차올랐다가 사그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쿵, 쿵 하는 둔탁한 진동이 수백 톤의 수압을 뚫고 잠수정의 티타늄 선체를 타고 고스란히 뼛속까지 전해졌다. 구조물이 숨을 쉬고 있었다. 지상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진원지의 파동은 수억 년의 긴 수면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이 거대한 심해의 신전이 내뱉는 첫 번째 호흡이었다. 1만 미터의 심연 속 빛을 거부하는 칠흑의 바다 밑바닥에서 우리는 결코 눈뜨지 말았어야 할 태초의 비밀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미지의 존재 앞에서 살이 떨리는 짙은 공포가 서서히 타르타로스의 선실 내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수심 11,000미터. 빛조차 그 무게에 짓눌려 소멸해버리는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밑바닥. 심해 잠수정 아라호의 외부 투광기가 칠흑 같은 어둠을 찢으며 한 줄기 미약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잠수정 내부의 기압계는 이미 한계치를 가리키며 붉은 빛을 전멸했고, 선체를 옥죄는 수압은 금방이라도 티타늄 외벽을 구겨버릴 듯 기괴한 금소금을 냈지만, 최 박사의 시선은 오직 전방의 거대한 실루엣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난 수개월간 전 세계의 해양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태평양 심해에서 발신되던 정체불명의 저주파 신호. 언론은 그것을 미지의 심해 괴수나 외계에서 온 침공선의 심장 박동이라 떠들어댔으나 투광기의 빛이 마침내 그 진원지를 비추었을 때 드러난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압도적인 것이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구조물이 침국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 산맥처럼 거대한 금속과 암석의 결합체, 자연이 만들어낼 수 없는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는 그것은 인류 이전의 까마득한 고대,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잊힌 문명이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 은밀히 박아넣은 거대한 기계장치였다. 표면에는 수백만 년의 시간이 덧칠해진 듯 두꺼운 산호와 기괴한 심해 군생물들이 엉겨붙어 있었지만, 기계의 심장부에서는 여전히 불길한 푸른 빛이 혈맥처럼 맥동하며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최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쥐고 잠수정의 데이터 케이블을 구조물의 외벽에 드러난 구시대의 단자에 연결했다. 순간 아라호의 메인 모니터에 해독할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슈퍼컴퓨터의 번역 AI가 맹렬한 속도로 연산을 거듭했고, 마침내 화면에 출력된 문장들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최 박사의 숨이 턱 막혔다. 괴물이나 외계인의 침공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장치는 과거 지구를 지배했던 어떤 지적 생명체들이 행성의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오염과 파괴의 임계점에 달했을 때 지구 자체를 리셋하기 위해 만들어둔 거대한 자폭 시스템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미지의 신호는 생명체의 포효가 아니라 인류라는 종이 뿜어내는 파괴적인 활동을 감지하고 오랜 동면에서 깨어난 기계의 멸망 카운트다운이었다.
지각의 약점을 타격해 연쇄적인 초화산 폭발과 해일로 지상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수몰시킬 지구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내관이 바로 최 박사의 눈앞에 있었다. 본부, 내 말이 들리나? 여기는 아라호. 최 박사가 급히 통신 마이크를 쥐었다. 잡음이 섞인 채 지상 통제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박사는 자신이 목격한 끔찍한 진실을 전송했다. 통제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당장 핵미사일을 쏴서라도 저 장치를 파괴해야 한다는 군부의 절규가 들렸지만 최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외부에서 물리적 충격을 가하면 그 즉시 지각 붕괴 시퀀스가 앞당겨질 뿐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장치 내부의 메인 코어에 직접 접속해 물리적으로 제어봉을 차단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모니터에 뜬 기계의 상태는 절망적이었다. 억겁의 세월 동안 심해의 압력과 지각 변동을 견뎌낸 탓에 외부에서 시스템을 원격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자동화 회로는 완전히 부식되어 망가져 있었다. 유일한 해결책은 누군가 다 직접 고압 심해 잠수복을 입고 저 거대한 기계의 내부로 들어가 수동으로 톤 단위의 압력이 걸린 메인 코어의 제어 밸브를 잠그는 것뿐이었다. 문제는 코어룸의 보안 시스템이었다. 제어 밸브의 물리적인 조작이 가해지는 순간 코어룸은 폭발을 막기 위해 외부와의 모든 통로를 영구적으로 폐쇄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즉,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었다. 수압과 열기, 그리고 완벽한 고립 속에서 영원한 심연의 미라가 되어야만 했다. 남은 시간은 9분. 지상에서 구조대나 특수부대를 파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최 박사는 모니터 위로 깜빡이는 붉은 숫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그의 뇌리에 지상의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햇살이 부서지는 푸른 바다,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 그리고 아직 세상을 채다보지 못한 어린 딸의 해맑은 웃음소리. 인류가 저지른 오만과 탐욕의 대가로 파멸을 맞이하기엔 지구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박사님,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귀환하십시오. 다른 방법을. 지상 통제소의 사령관이 울부짖듯 외쳤지만 최 박사는 담담한 손길로 통신 스위치를 차단했다. 그는 좁은 잠수정 안에서 육중한 심해 외부 활동용 엑소슈트를 착용했다. 슈트에 헬멧을 조이자 거친 자신의 숨소리만이 귓전을 때렸다. 에어락이 열리고 살을 에는 듯한 영하의 바닷물과 1100기압의 끔찍한 압력이 슈트를 짓눌러왔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기계에 열려있는 심장부를 향해 유영했다. 거대한 금속의 입구는 마치 그를 집어삼키려는 심연의 아가리 같았다. 기계 내부로 진입하자 코어에서 뿜어져 나오는 맹렬한 에너지 폭풍이 슈트의 계기판을 미친 듯이 흔들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푸른빛의 한가운데 집채만한 크기의 메인 제어 밸브가 천천히 회전하며 지구의 심장을 찌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단 3분. 최 박사는 슈트의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제어 밸브의 거대한 핸들에 매달렸다. 인간의 근력을 아득히 초월하는 저항력이 그의 온몸을 찢어놓을 듯 밀려왔다. 슈트의 유압장치가 비명을 지르며 스파크를 지겼고 헬멧 내부로 코피가 터져 흘러내렸다. 근육이 파열되고 시야가 붉게 전멸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손을 놓지 않았다. 그가 핸들을 한 칸씩 돌릴 때마다 지구의 생명이 조금씩 연장되고 있었다. 1분 30초, 10초. 카운트다운이 0을 향해 치닫는 그 순간, 최 박사는 남은 생명력을 모두 쥐어짜내어 마지막 톱니 앞귀를 억지로 밀어넣었다. 쾅! 육중한 금속음과 함께 제어 밸브가 완전히 잠겼다. 맹렬하게 요동치던 코어의 푸른빛이 거짓말처럼 찾아들며 붉은 카운트다운이 000.3에서 멈춰섰다. 지축을 뒤흔들던 진동이 사라지고 태고의 정적이 다시금 심해를 감쌌다. 기계가 영면에 드는 소리와 함께 코어룸의 거대한 차단벽이 육중한 굉음을 내며 닫히기 시작했다. 최 박사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단벽 너머로 멀어져가는 자신의 빈 잠수정 아라호를
고요히 응시할 뿐이었다. 슈트의 산소는 이제 10분 남짓 남아 있었다. 차단벽이 완전히 닫히고 완벽한 어둠이 그를 덮쳤다. 빛도 소리도 희망도 닿지 않는 심해 만천미타의 밀실. 그러나 최 박사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인류의 내일과 푸른 지구를 지켜낸 이 어둡고 깊은 심연의 영원한 파수꾼으로 남는 것이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슈트 안으로 조금씩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그는 지상에서 빛나고 있을 따뜻한 태양을 상상하며 천천히 두 눈을 감았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영웅의 최후보다도 거룩하고 비장한 가장 깊은 곳에서의 가장 빛나는 선택이었다.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홀로 지구의 내일을 지켜낸 최 박사의 비장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구원한 그의 고결한 희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다음의 위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